1996년 9월 28일 밤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불과 사흘 전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땅 주인이었어요. 아파트 개발 광풍이 몰아치던 시절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돈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버지가 안 보여요. 어제 저녁까지 집에 계셨는데. 경찰은 주변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단서도 없었어요. 30억을 손에 쥔 남자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돈 들고 도망간 거 아니야? 여자 생겼나? 하지만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1996년이 지나고 1997년이 왔어요. 세월은 흘렀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 남자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2009년 7월 용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산사태가 일어났고 토사가 무너져 내렸죠. 등산객 한 명이 뿌리째 뽑힌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하얗게 바랜 뼈. 경찰이 출동했고 국과수가 움직였어요. DNA 검사 결과 그 뼈의 주인은 13년 전 사라진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두개골은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강한 힘으로 내리쳤다는 증거였죠. 수사팀이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상황, 주변 인물, 그리고 그날 밤의 행적, 그리고 한 대의 차량이 수사망에 걸렸어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창고에 숨겨진 차. 과학이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30억의 주인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왜 13년 동안 그 차를 버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6년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은 그 중심이었어요. 서울 접근성이 좋고 땅값은 아직 저렴했죠. 건설사들이 앞다퉈 땅을 매입했고 개발 계획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아파트 들어서면 대박이야.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해. 복덕방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 한복판에 박영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69살이었던 박영수는 수지면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어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개발 예정지 한가운데 걸쳐 있었죠. 건설사 입장에선 꼭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고 박영수는 몇 년간 건설사와 줄다리기를 했어요. 이 땅은 조상님께 물려받은 겁니다. 함부로 넘길 수 없어요. 건설사는 처음엔 20억을 제시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은 길어졌고 금액은 올라갔죠. 25억, 28억, 그리고 마침내 30억. 1996년 9월 25일 박영수는 건설사와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30억 원.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거금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박 노인 완전 대박 났네. 이제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시겠어. 하지만 박영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에게도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가르쳤죠. 보상금을 받은 이틀 뒤인 9월 27일, 박영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추석 연휴였고 온 가족이 모였어요. 딸 박미선과 사위 김태훈도 있었죠. 박영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땅 팔아서 돈을 좀 받았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말해주려고 너희를 불렀어. 딸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박영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 김태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사회의 환원이요? 박영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조상님 땅에서 나온 거야. 내가 벌어서 생긴 돈이 아니지.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해. 김태훈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그래도 가족이 우선 아닙니까? 미선이랑 저도 있고. 박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한테는 각자 500만 원씩 줄게. 그걸로 뭐 필요한 거 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500만 원. 30억 중에 500만 원. 김태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님, 제가 부동산 일한다고 처음부터 저한테 협상 맡기셨잖아요. 몇 년을 건설사랑 싸웠는데. 박영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김태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박미선이 남편의 팔을 잡았죠. 여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김태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고 김태훈 부부는 일찍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김태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년을 고생했는데 500만 원? 그는 부동산업자였어요. 박영수의 땅 협상을 도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몰랐죠. 건설사와 미팅하고 서류 챙기고 중간에서 조율하고 당연히 10억은 받을 줄 알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8일 김태훈은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보자. 저녁 8시 김태훈은 장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영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훈이 왔나? 무슨 일이야? 김태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박영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또 그 얘기하러 왔나? 김태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 땅 일 때문에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건설사 사장 만나고 서류 검토하고 최소한 5억만 주세요. 5억이면 제가 사업 확장할 수 있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김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그럼 제 몇 년은 뭡니까? 공짜로 일한 겁니까? 박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그건 사위로서 당연한 도리 아닌가? 돈을 바라고 한 일이었나? 김태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박영수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사회복지재단에 연락할 거야. 돈은 이미 정리했어. 자네는 그만 돌아가게. 김태훈이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님, 박영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김태훈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분노와 좌절이 뒤섞였죠. 그리고 그날 밤 10시 박영수는 사라졌습니다. 9월 29일 아침 7시 박미선이 아버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태훈이가 찾아갔던데 괜찮으셨어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박영수는 평소 새벽 5시면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박미선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제 아버지 집 몇 시에 나왔어?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9시쯤? 아버님이 일찍 주무신다고 하셔서 나왔어. 박미선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박미선은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어젯밤 차를 마신 찻잔이 거실 탁자에 그대로 있었어요. 박미선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 보여요. 어제 저녁까지 집에 계셨는데 용인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출동했어요. 이경호 형사와 박준석 형사였습니다. 이경호 형사가 물었어요. 아버님이 평소에 어디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까?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근처 말고는 잘 안 나가세요. 건강도 안 좋으셔서. 박준석 형사가 집 안을 살폈어요. 옷이나 짐은 없어진 게 없나요? 박미선이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다 있어요. 지갑도. 지갑이 없네요. 이경호 형사가 메모했어요.
지갑이 없다는 건 외출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겠습니다. 박미선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나가신 적은 없어요. 형사들은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박영수 씨 보셨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요. 나도 일찍 잤거든요. 건너편 집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8시쯤 차 한 대가 박 노인 집 앞에 섰던 것 같긴 한데 동네 사람 차인지 외부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경호 형사가 물었어요. 무슨 차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냥 승용차였던 것 같은데. 단서가 막막했어요. 형사들은 박미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돈 문제로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박미선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이번에 땅 팔아서 30억을 받으셨어요. 이경호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억이요?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 남편이랑 좀 말씀이 있으셨어요. 박준석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남편분이 어제 아버님 댁에 다녀가셨다고 했죠? 박미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제 남편은 절대 아니에요. 형사들은 김태훈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태훈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제 저녁 8시쯤 장인어른 댁에 갔습니다. 보상금 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이경호 형사가 물었어요. 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제가 9시쯤 나왔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갔죠.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박미선이 증언했어요. 남편이 9시 반쯤 집에 왔어요. 그리고 계속 집에 있었고요. 하지만 형사들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경호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9시 반에 집에 오셨다가 다시 외출하신 적은 없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계속 집에 있었어요. 박미선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형사들은 박영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은행 기록을 확인했더니 9월 25일 30억이 입금된 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 출금 기록은 없었습니다. 돈을 찾지 않았다는 건 도망간 게 아니란 얘기인데 주변 버스터미널, 기차역을 뒤졌지만 박영수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택시 기사들에게도 물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69살 노인이 밤에 혼자 어디 갈 수 있을까? 수사는 답보 상태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10월 중순 이경호 형사는 박미선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월 28일 밤 남편분이 정말 집에만 계셨습니까? 박미선이 눈을 깜빡였어요. 네,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경호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새벽에 외출하신 적은 없었나요? 박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제 남편을 의심하세요? 이경호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박미선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새벽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이경호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몇 시쯤입니까? 박미선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새벽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이경호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몇 시쯤입니까?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벽 2시쯤요. 잠결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남편이 없길래 이상했는데 형사가 물었어요.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박미선이 대답했습니다. 4시쯤요. 제가 시계를 봤거든요. 그런데
남편 바지 끝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경호 형사가 물었습니다. 흙이요?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산책하다가 넘어졌다고 했어요. 새벽에 산책을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넘겼어요. 2시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이경호 형사가 다그쳤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박미선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편의점 갔다 왔다고 해서 설마 했어요. 형사들은 즉시 김태훈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김태훈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새벽에 나갔다 왔어요. 이경호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김태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 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박준석 형사가 따져 물었어요. 어디로 드라이브 가셨습니까?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특별히 어디 간 건 아니고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새벽 2시에 드라이브를요? 장인어른이 실종된 바로 그날 밤에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잠이 안 왔던 겁니다. 장인어른 생각에 증거가 필요했어요. 형사들은 김태훈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1993년식 현대 소나타였어요. 감식반이 차를 뒤졌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혈흔도 없었어요. 깨끗하네요. 최근에 세차한 것 같은데요?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했습니다. 추석 전에 차 관리 좀 하려고요. 형사들은 주변을 더 조사했어요. 9월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수지면 일대에서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는 1996년 CCTV도 없었고 블랙박스도 없었죠. 오직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호 형사는 김태훈을 계속 의심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하지만 박준석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정황만으론 안 됩니다. 11월 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어요. 박미선의 증언은 있었지만 시신도 흉기도 직접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새벽 외출과 흙 묻은 옷만으로는 체포영장을 받을 수가 없었죠. 박영수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경찰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경호 형사는 마지막으로 김태훈을 불렀어요. 김태훈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장인어른이 어디 계신지 모르십니까? 김태훈이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모릅니다. 저도 장인어른 찾고 싶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어요. 1996년 12월 박영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30억 들고 튄 거 아냐? 아니면 납치당한 거 아닐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997년, 1998년, 1999년. 사람들 기억 속에서 박영수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김태훈은 여전히 부동산업을 했고 박미선은 남편을 믿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끔 밤마다 박미선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정말 드라이브만 한 걸까? 의심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10년이 흘렀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자연이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30억을 손에 쥔 박영수 노인은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사위는 알리바이가 완벽했고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죠. 하지만 딸 박미선의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의심 하나가 남았어요. 새벽 2시 남편은 정말 드라이브만 한 걸까요? 13년 뒤 폭우가 쏟아진 용인 뒷산에서 백골이 발견됩니다. 과학은 무엇을 밝혀낼까요? 그리고 그 차는 왜 13년 동안 팔리지 않았을까요? 2009년 7월 12일 용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하루 만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어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수지구 일대 야산 곳곳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어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고 산길이 끊어졌죠. 7월 14일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등산객 한 명이 평소 다니던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최병철이라는 52살 남자였습니다. 그는 비 온 뒤 산의 공기를 좋아했어요. 역시 비 온 다음 날이 최고야. 산길을 오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없던 큰 구덩이가 길 옆에 생겨 있었어요.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생긴 거였죠. 최병철이 구덩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걸 느꼈어요. 구덩이 안에 하얀 뼈가 보였거든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사람 두개골이었습니다. 갈비뼈와 팔뼈도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최병철은 바로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산에서 사람 뼈 발견했어요. 30분 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출동했어요. 감식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김현수 경위는 즉시 국과수에 연락했어요. 유골 발견했습니다. 감식 지원 요청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학자 이주연 박사가 파견됐습니다. 이주연 박사는 현장을 꼼꼼히 살폈어요. 성인 남성으로 보입니다. 골격 상태로 봐선 최소 10년 이상 경과했네요.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했습니다. 두개골, 갈비뼈, 척추, 팔다리뼈, 거의 완전한 형태였어요. 이주연 박사가 두개골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개골 뒷부분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어요.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입니다. 둔기로 강하게 맞은 흔적이에요. 김현수 경위가 물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합니다. 이 정도 손상은 사고로 생기기 어렵거든요. 유골은 국과수로 이송됐습니다. 정밀 감식이 시작됐어요. 이주연 박사는 뼈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보존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DNA 추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인 7월 21일 DNA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팀에서 정민호 형사가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DNA 프로필 확보했습니다. 이제 실종자 DB랑 대조해보죠.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천 명의 정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용인 지역 10년 이상 실종자를 추렸습니다. 15명이 나왔어요. 하나씩 DNA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불일치. 두 번째, 불일치. 세 번째, 불일치. 13번째까지 모두 불일치였어요. 14번째, 정민호 형사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치합니다. 박영수, 1996년 9월 28일 실종. 당시 69살. 정민호 형사는 즉시 과거 사건 기록을 찾았어요. 1996년 용인경찰서에서 작성한 실종 신고서가 나왔습니다. 신고자는 딸 박미선. 당시 수사 담당은 이경호 형사였죠. 정민호 형사는 기록을 읽으며 눈살을 찔렀어요. 30억 보상금 수령 직후 실종. 사위와 갈등. 새벽 외출.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정민호 형사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팀장님, 이거 재수사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흘 뒤 강력이 팀에 재수사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팀장 한석주 경감, 정민호 형사, 그리고 김현수 경위. 셋이서 1996년 기록을 샅샅이 뒤졌어요. 당시 수사에서 사위 김태훈이 유력한 용의자였네요. 한석주 팀장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하지 못했고 정민호 형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신이 나왔으니 다릅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7월 23일 재수사팀은 박미선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박미선은 수지구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연 박미선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았어요. 아버지를 찾으셨다고. 한석주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골의 DNA가 아버님과 일치했습니다. 애도 표합니다. 박미선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13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정민호 형사가 물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 김태훈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형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혼 사유가 뭡니까? 박미선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이었어요. 사건 이후로 남편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새벽 외출도, 바지에 묻은 흙도,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됐거든요.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정민호 형사가 물었어요. 어떤 의심이었습니까?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새벽에 나갔다 온 거요. 드라이브 했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석주 팀장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지금 어디 삽니까? 박미선이 대답했어요. 용인시 기흥구요. 아직도 부동산 일하고 있을 거예요. 제 수사팀은 즉시 김태훈을 소환했습니다. 7월 25일 경기 남부경찰청 조사실. 많이 늙은 김태훈이 들어왔어요. 13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벗겨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한석주 팀장이 말했어요. 장인어른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정민호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1996년 9월 28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김태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3년 전 일인데 정확히 기억나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 때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석주 팀장이 기록을 펼쳤어요. 여기 보니까 장인어른 댁에 저녁 8시에 갔다가 9시에 나오셨다고 했네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외출했다가 4시에 귀가하셨고요. 김태훈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진술했다면 그랬겠죠. 정민호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새벽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김태훈이 눈을 감았어요. 드라이브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형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인어른이 실종된 바로 그날 밤 새벽에 드라이브요? 김태훈이 형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13년 전에도 조사받았고 혐의 없었잖아요. 한석주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시엔 시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태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수사팀은 국과수의 두개골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주연 박사가 현미경으로 함몰 부위를 관찰했어요. 금속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정민호 형사가 물었어요. 어떤 금속입니까? 이주연 박사가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철합금이네요. 공구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입니다. 한석주 팀장이 메모했어요. 렌치나 망치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둔기로 강하게 타격했을 때 금속 조각이 두개골에 박힐 수 있거든요. 형사들은 다시 1996년 기록을 뒤졌어요. 당시 김태훈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3년식 현대 소나타. 하지만 특이 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민호 형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감식 기술로는 미세한 혈흔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기술로 다시 조사하면 어떨까요? 한석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차가 아직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 수사팀은 김태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1996년 당시 몰던 차량 아직 갖고 계십니까? 김태훈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아직 있습니다. 정민호 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13년 된 차를 아직도 갖고 계신 겁니까? 김태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팔기가 아까워서요. 추억이 담긴 차라. 한석주 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떤 추억입니까? 김태훈이 대답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산 차거든요. 그래서 못 버리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13년 된 차를 창고에 보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진작 팔았을 텐데. 한석주 팀장이 말했습니다.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왜 제 차를 압수하시려는 겁니까? 정민호 형사가 대답했어요. 재감식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7월 28일 재수사팀은 영장을 받아 김태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단독주택. 김태훈은 마당 옆 작은 창고 앞에서 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안쪽에 덮개를 씌운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정민호 형사가 덮개를 벗겼어요. 1993년식 현대 소나타. 은색 차체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외관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김현수 경위가 차 주변을 살폈습니다. 타이어 공기가 다 빠졌네요.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한석주 팀장이 차 문을 열었어요. 운전석 시트는 낡아서 갈라져 있었고 대시보드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내부도 그대로네요. 감식반이 도착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루미놀 시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정민호 형사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도 비어 있었어요. 낡은 매트만 깔려 있었죠. 감식반원이 루미놀을 뿌렸습니다. 여전히 반응 없음. 김현수 경위가 매트를 들어 올렸어요. 그 아래 철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여기도 한번 뿌려보죠. 루미놀 시약이 철판 위에 뿌려졌어요. 잠시 후 희미하게 파란 빛이 번졌습니다. 감식반원이 소리쳤어요. 반응 있습니다. 형사들이 모여들었어요. 트렁크 바닥 한쪽 모서리에서 루미놀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혈은 반응이었어요. 한석주 팀장이 김태훈을 쳐다봤어요. 김태훈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호 형사가 물었어요. 트렁크에 왜 혈흔이 있습니까? 김태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13년 전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낚시 다니면서 고기 실었을 수도 있고. 한석주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루미놀 반응은 사람 피에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김태훈이 입을 다물었어요. 감식반원이 철판 표면을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DNA 검사 돌려보겠습니다. 차량은 국과수로 이송됐어요. 트렁크 매트, 철판, 심지어 공구함까지 모두 압수됐습니다. 김태훈은 재수사팀에 연행됐어요. 조사실에서 한석주 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13년 동안 차를 팔지 않았습니까? 김태훈이 대답했어요. 추억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정민호 형사가 비웃었어요. 추억? 13년 동안 창고에 처박아두고 한 번도 안 탄 차가 무슨 추억입니까? 김태훈이 말했어요. 팔려고 해도 고물이라 값도 안 나와서 그냥 뒀습니다. 한석주 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면 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증거가 남아있으니까요? 김태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재수사팀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어요. 이제 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이주연 박사가 트렁크 철판을 정밀 분석했어요. 면봉으로 채취한 샘플에서 DNA를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된 혈흔이라 양이 극히 적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석주 팀장이 물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이주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증폭 과정이 까다로워서 형사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공구함도 조사됐습니다. 낡은 렌치, 드라이버, 스패너, 각종 공구들이 녹슬어 있었어요. 감식반원이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성분 분석해봐야겠네요. 렌치의 철합금 성분을 검사했어요. 그리고 두개골에서 발견된 금속 파편의 성분과 대조했습니다. 8월 3일 결과가 나왔어요. 이주연 박사가 한석주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성분이 일치합니다. 한석주 팀장의 눈이 빛났어요. 렌치 성분이랑 두개골 파편이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연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철합금의 비율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렌치로 피해자를 타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민호 형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DNA만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DNA 결과는 아직이었어요. 재수사팀은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습니다. 김태우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결정적인 반박할 수 없는 증거. 8월 7일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추출 완료했습니다. 지금 분석 중입니다. 8월 10일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이주연 박사가 재수사팀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형사님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석주 팀장과 정민호 형사가 국과수로 달려갔어요. 이주연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트렁크 철판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입니다. 화면에 DNA 프로필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피해자 박영수 씨의 DNA입니다. 또 다른 DNA 프로필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이주연 박사가 말했어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한석주 팀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김태훈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거군요. 이주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매트 아래 철판 틈새에 극미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어요. 범인이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정민호 형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구속영장 신청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창고에 숨겨진 차 한 대, 먼지 쌓인 트렁크 매트 아래에서 과학이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박영수 노인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렌치의 성분은 두개골 금속 파편과 일치했고요. 이제 김태우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과연 그는 자백할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3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09년 8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혐의는 살인. 한석주 팀장이 영장을 손에 들고 말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요. 재수사팀은 김태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기흥구 단독주택. 문을 두드리자 김태훈이 나왔어요. 또 무슨 일입니까? 한석주 팀장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김태훈 씨, 장인 박영수 씨 살해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근거로 저를? 정민호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DNA가 일치했어요.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13년 전 일인데. 한석주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시죠. 김태훈은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경기 남부경찰청 조사실로 연행됐습니다. 오전 11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한석주 팀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1996년 9월 28일 밤 장인 박영수 씨를 살해했습니까? 김태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정민호 형사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트렁크 철판의 루미놀 반응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빛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피해자의 혈흔입니다. 당신 차 트렁크에서 나왔어요. 김태훈이 말했어요. 13년 전에 뭘 실었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고기였을 수도 있고. 한석주 팀장이 또 다른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박영수 씨 DNA와 일치합니다. 고기가 아니라 사람 피예요. 김태훈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정민호 형사가 렌치 사진을 보여줬어요. 당신 차 공구함에 있던 렌치입니다. 성분 분석 결과 피해자 두개골에 박힌 금속 파편과 일치했어요. 김태훈이 눈을 감았어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렌치 성분은 다 비슷하잖아요. 한석주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합금 비율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김태훈은 여전히 부인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정민호 형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증거 조작이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조작했다고요? 김태훈이 입을 다물었어요. 조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후 2시 한석주 팀장이 전략을 바꿨어요.
전처 박미선 씨를 불러오세요. 30분 뒤 박미선이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김태훈과 마주 앉게 했어요. 10년 만에 마주 앉은 부부. 박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김태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당신이 새벽에 나갔다 온 거 알아요. 집에 돌아왔을 때 옷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김태훈이 돌아봤어요. 흙, 그런 적 없어.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있었어요. 저는 봤다고요. 바지 끝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한석주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박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물어봤더니 산책하다가 넘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정민호 형사가 김태훈을 쳐다봤어요. 새벽 2시에 산책하다 넘어졌다. 말이 됩니까? 김태훈이 변명했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장인어른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박미선이 울먹였어요. 13년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증거가 없어서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김태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차를 13년 동안 안 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팔 수 없었던 거죠? 김태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석주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훈 씨, 이제 인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랑 상의하겠습니다. 조사는 다시 중단됐어요. 김태훈의 변호사가 경찰청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이수진이었어요. 그녀는 한석주 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하겠다고 합니다. 한석주 팀장이 눈을 빛냈어요. 자백하겠다는 겁니까? 이수진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백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단, 녹취하지 마시고 조서만 작성해 주세요. 한석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오후 2시 조사실에 김태훈이 다시 앉았어요.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한석주 팀장이 물었어요. 말씀해 보시죠. 김태훈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1996년 9월 27일 장인어른이 가족들을 모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상금 30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셨죠. 저희한테는 500만 원씩만 주신다고. 정민호 형사가 메모했어요. 김태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간 그 땅 일 때문에 건설사랑 미팅하고 서류 검토하고 정말 많이 뛰었어요. 한석주 팀장이 물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억은 받을 줄 알았어요. 최소한 10억이라도. 그런데 500만 원이라니.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9월 28일 저녁, 저는 장인어른을 찾아갔어요. 박미선이 조사실 밖에서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태훈이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한석주 팀장이 물었어요. 장인어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태훈이 눈을 감았어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사회복지재단에 연락하신다고. 정민호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김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돌아서 나왔어요. 9시쯤요. 한석주 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게 끝입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수진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한석주 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계속하세요. 김태훈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다시 차를 몰고 장인어른 댁으로 갔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은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정민호 형사가 물었어요. 깨우셨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깨워서 다시 한번 부탁드렸어요. 제발 생각을 바꿔달라고.
한석주 팀장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요?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를 내셨어요. 밤중에 왜 또 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정민호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차에 공구함이 있었어요. 렌치를 꺼내서 박미선이 모니터 앞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김태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 번, 아니, 두 번,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한석주 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김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정민호 형사가 메모했어요. 김태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이수진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한석주 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우발적이라고요? 렌치를 차에서 가져왔다는 건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렌치는 원래 공구함에 있던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정민호 형사가 따져 물었어요. 그럼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김태훈이 대답했어요. 차 트렁크에 옮겼어요. 그리고 산으로 갔어요. 한석주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느 산입니까? 김태훈이 말했어요. 장인어른 땅 근처 야산이요. 제가 아는 곳이었어요. 정민호 형사가 물었어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김태훈이 눈을 감았어요. 땅을 팠어요. 손으로, 렌치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한석주 팀장이 메모했습니다. 시신을 묻었습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흙으로 덮었어요. 정민호 형사가 물었어요. 그 다음엔요? 김태훈이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4시쯤이었을 거예요. 한석주 팀장이 의자에 기대며 물었어요. 차는 왜 13년 동안 안 팔았습니까? 김태훈이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트렁크를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정민호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려. 김태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두려웠어요. 한석주 팀장이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9월 28일 저녁에 장인어른을 찾아갔을 때 이미 렌치를 가져갔습니까? 김태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차에 원래 있던 거라고 했잖아요. 정민호 형사가 따져 물었어요. 그럼 왜 새벽에 다시 갔을 때 렌치를 꺼낼 생각을 했습니까? 우발적이었다면서요? 김태훈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순간적으로 한석주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순간적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녁에 거절당하고 집에 와서 생각했죠. 그리고 새벽에 다시 갔어요. 이건 계획적입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추측입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행동했어요. 정민호 형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1996년 당시 수사 기록입니다. 옆집 주민 증언에 보면 9월 28일 저녁 8시쯤 당신 차가 장인어른 집 앞에 섰다고 했어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때 처음 갔었죠. 정민호 형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지만 다른 주민은 새벽에도 차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요. 한석주 팀장이 말했어요. 2번 갔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김태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석주 팀장이 최후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태훈 씨, 당신은 1996년 9월 28일 새벽 계획적으로 장인 박영수 씨를 살해했습니까? 김태훈이 눈을 감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미선이 모니터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김태훈이 계속 말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장인어른이 내일 아침에 재단에 연락하시면 끝이라고. 그 전에 막아야 한다고.
한석주 팀장이 메모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다시 간 겁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렌치를 챙겨서 갔어요. 만약을 위해서. 정민호 형사가 물었어요. 만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인어른이 또 거절하시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수진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한석주 팀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럼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2009년 8월 15일, 김태훈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살인으로 기소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차량 트렁크 DNA, 렌치 성분 분석, 피고인 자백 조서. 변호인은 감형을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시신을 은폐했으며 13년간 증거를 숨겼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입니다. 2010년 3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김태훈은 법정에서 무너졌어요. 그놈의 땅이 뭔지, 30억이 뭔지, 제 인생을 다 망쳤습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했어요. 2010년 3월 22일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미선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13년을 지옥에서 살았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군요.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김태훈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 중 옥중 편지를 썼어요. 장인어른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미선에게도.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잃은 건 훨씬 더 컸습니다. 박미선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영수 노인의 재산은 결국 유일한 혈육인 딸 박미선에게 상속됐습니다. 박미선은 그 돈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탐욕이 가장 잔인한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가족의 목숨보다 컸던 한 남자. 그 대가는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죠. 김태훈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30억에 눈이 먼 사위의 계획적 범행이었죠. 렌치를 챙겨 새벽에 다시 찾아간 그 순간 이미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13년 동안 숨겼던 차 한 대가 그의 인생을 끝냈어요. 과학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미선은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상처는 평생 남을 겁니다. 돈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오늘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1996년 9월 28일 밤 30억 보상금을 받은 박영수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사위 김태훈의 범행이었죠. 500만 원에 분노한 그는 새벽에 렌치를 들고 장인을 찾아갔어요. 2번의 타격, 그리고 야산에 묻힌 시신. 13년 동안 진실은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태풍이 모든 걸 드러냈어요. 백골로 발견된 박영수 노인, DNA 감식, 그리고 차량 트렁크에 남은 혈흔. 과학은 13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김태훈은 결국 자백했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가족의 생명보다 컸던 한 남자. 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도, 자유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박미선은 13년간 의심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남편을 의심해야 하는 괴로움. 그녀는 결국 진실을 마주했지만 상처는 평생 남았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걸 잃게 돼요. 가족, 신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박영수 노인은
보상금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습니다. 그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의 선한 뜻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탐욕 앞에서 무너졌죠. 13년이 지나서야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과학의 힘으로, 끈질긴 수사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진리로. 여러분 주변에도 소중한 가족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거든요.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과의 추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더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미제 사건 해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가을 안동 폐광을 탐사하던 동호회 회원들이 갱도 아래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온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유골 하나, 그리고 그 곁에 나뒹굴고 있는 낡고 빛바랜 옥색 한복 조각이. 아무도 이 갱도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버려진 폐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깊고 어두운 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무려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 유골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수사관들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은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신고 자체를 막은 겁니다. 경북 안동의 유서 깊은 종갓집 며느리 박수님 씨. 1997년 봄, 어느 날 밤, 그녀는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도망간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바람이 났다고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이 진실처럼 굳어졌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를 먼저 보내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종갓집 살림을 도맡았던 여자. 마을 사람들이 현모양처라 칭송하던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두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마을도 바뀌었고 그 종갓집 주변 땅에는 개발 사업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수십억의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 돈 앞에서 13년간 완벽하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광 갱도 속 유골 곁에서 발견된 것은 한복 조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낡은 기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 박수님 씨의 허리춤에 늘 달려있던 그것. 바로 삐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삐삐 하나가 1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진실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종갓집의 체면, 문중의 땅, 그리고 피를 나눈 가족. 이 사건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박수님 씨가 가장 믿었던 바로 그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단 6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시간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13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7년 봄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에는 낙동강 물줄기가 마을 어리를 감아도는 곳마다
오래된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종갓집이 아직도 마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집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반드시 세우고 살았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생활 깊숙이 박혀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삿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종손의 말 한마디가 문중의 방향을 결정짓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수님은 그 종갓집 며느리였습니다. 31살의 남편 박성호를 병으로 먼저 보낸 뒤로 그녀의 삶은 오롯이 이 집 하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고 문중 어른들이 오면 가장 먼저 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치를 했고 저녁이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현모양처라 칭송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시동생 박재만이었습니다. 형 박성호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박재만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형수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문중 재산 문제까지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종갓집 뒤편의 문중 땅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날이 서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박재만은 형수가 아이들을 앞세워 문중 땅의 지분을 챙기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박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서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재만의 눈에는 그것도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 구멍가게 앞에서 박재만이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형수가 분가를 노린다. 형수가 아이들 이름으로 땅 지분을 빼돌리려 한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분가 이야기가 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란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님은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보태봐야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1997년 봄은 그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97년 4월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종갓집에서 고성이 들렸다는 이웃의 말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다투는 목소리,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묵.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식구들끼리 또 다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님은 없었습니다. 박수님이 사라진 그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시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나와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님이가 도시 남자랑 눈이 맞아서 그쪽으로 갔다고요. 전부터 수상한 낌새가 있었다고. 아이들도 남겨두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최 씨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그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당시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종갓집 시어머니의 말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며느리가 과부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젊은 과부가 바람나서 도망갔다. 그 말이 마을 안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박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종갓집의 채통을 무너뜨렸다며 혀를 차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들어오면 집안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도망간 것인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종갓집 안방일을 바깥에 알리는 것 자체가 수치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렇게 박수님의 실종은 신고 한 줄 없이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두 아이만 남겨진 채로. 박수님의 두 아이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 최 씨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도망갔다는 말을. 그 말이 아이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을지는
아무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7년이 가고 1998년이 왔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삐삐는 사라지고 휴대전화가 생겼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종갓집 뒤편의 그 문중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재만은 형이 없는 집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신임을 받았고 종손 역할을 자처하며 집안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박수님이 사라진 자리는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70이 넘은 노인 하나가 조용히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박수님과 이웃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박수님이 사라진 그날 밤, 늦게 박재만의 트럭이 마을 뒤편 산길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뭔가 무거운 것을 실은 것처럼 짐칸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고요. 수사관들이 그 말을 들은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박수님의 실종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 박수님이 사라진 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먼 친척 중 한 명이 박수님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경찰에 사실을 알린 것이 계기였습니다. 뒤늦게 실종 사건으로 접수된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이야기를 듣고 박수님의 인간관계를 수기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인의 목격담이 수사관의 수첩에 적히게 됩니다. 수사팀은 즉시 박재만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재만은 태연했습니다. 그날 밤 트럭을 몬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뒷산에 농기구를 가져다 놓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짐칸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있었던 것도 맞는다고 했습니다. 쟁기와 삽을 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막힘없이 나왔고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재만이가 농기구 챙기러 갔다는 것을 자기도 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당시 수사팀에게는 박재만을 압박할 물리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당시 농촌 마을의 밤길을 기록하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의 목격담만으로는 박재만을 범인으로 몰 수 없었습니다. 탐문 수사를 더 해봤지만 박재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갓집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 집안에 불리한 말을 하면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수사는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박수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수첩에 적힌 노인의 목격담 한 줄만 남긴 채로 2003년 수사가 다시 멈춘 뒤로 박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그 이야기가 오래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이 들어서고 낯선 얼굴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트럭을 목격했던 노인도 몇 해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마저 사라진 겁니다. 박재만은 그 시간 동안 더 단단해졌습니다. 문중 어른들 사이에서 그는 성실한 종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형이 없는 자리를 완벽하게 채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무렵부터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시 일대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종갓집 뒤편의 문중 땅이 택지 개발 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땅에 엄청난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문중 땅이었지만 소유권과 상속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관계의 중심에는 박수님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호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그 지분을 받았을 것이고 박성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권리가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박재만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재산에 균열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박재만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1997년 봄, 박재만이 형수 박수님과 갈등을 빚던 바로 그 시점에 이미 개발 계획의 초기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시 박수님은 두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박재만이 그것을 두고 형수가 땅을 노린다고 떠들어댔던 것은 사실 자신의 속내를 형수에게 투영한 것이었다는 것을 13년 전에 그 다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거는 없었습니다. 박수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움직이려 해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박재만은 여전히 마을의 어른으로, 문중의 종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가을이 왔습니다. 안동 인근의 폐광지대를 탐사하던 동굴, 동호회 회원들이 장비를 챙겨들고 수직 갱도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그날, 그들은 그저 오래된 갱도의 지형을 조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 그런데 손전등 불빛이 닿은 갱도 바닥에는 세상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옥색 한복 조각과 13년의 세월을 버텨낸 유골 하나가, 과연 그 폐광 속에서 발견된 것들이 박수님의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3년 동안 완벽하게 입을 닫았던 진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박수님 씨가 그 갱도 안에서 13년을 기다려온 이유를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13년 전 박재만의 트럭 짐칸 안에는 과연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요? 여러분, 박수님 씨가 그 갱도 안에서 13년을 기다려온 이유, 지금 느껴지시나요? 종갓집 체면이라는 말 뒤에 이렇게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폐광 속 증거가 어떻게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잠깐이라도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경북 안동 인근의 폐광지대는 오래전부터 지역 동굴,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탐사 명소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었다가 수십 년 전에 폐쇄된 갱도들이 산자락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안전 장비를 갖춘 동호회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그 갱도들을 탐사했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탐사 일정이었습니다. 수직 갱도 앞에 선 회원 한 명이 로프를 고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갱도 벽면을 훑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돌벽, 군데군데 흘러내린 지하수의 자국, 녹슨 광석 운반대의 잔해, 그것들을 지나 불빛이 갱도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회원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가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어 반쯤 녹아내린 가마니의 한쪽 끝이 찢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하얗게 바랜 뼈의 일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낡고 빛바랜 옥색 천 조각이 엉겨 있었습니다. 한복이었습니다. 한눈에도 여성용 한복의 깃 부분임을 알 수 있는 천 조각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즉시 탐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직 갱도 안으로 감식반이 투입됐습니다. 가만히 안에는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개골, 척추, 갈비뼈, 사지의 긴 뼈들. 가만히가 외부의 직접적인 충격과 지하수를 어느 정도 차단해준 덕분에 유골의 보존 상태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에서 초기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사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에 쌓인 채 갱도 아래로 투기된 정황이 뚜렷하다. 타살 가능성이 높다. 짧은 말 몇 마디였지만 수사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유골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시급했습니다. 유골 주변을 세밀하게 수색하던 감식반원 한 명이 가만히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흙과 먼지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조심스럽게 꺼내 닦아내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직사각형의 작은 플라스틱 기계. 액정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기 뒷면에 새겨진 일련 번호만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삐삐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일련 번호를 가지고 KT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1997년 당시 삐삐 서비스를 제공하던 한국통신은 이후 KT로 통합되었고 가입자 전산 데이터는 통신사 합병 과정에서 KT 서버에 이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자료 요청을 받은 KT 측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해당 삐삐의 가입자 이름은 박수님이었습니다. 주소는 경북 안동시. 가입일은 1995년. 서비스 해지 이력 없음. 수사관들은 그 조회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던 여자.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소문 속에 묻혀버린 이름. 박수님. 그녀가 13년 동안 그 갱도 안에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사건을 살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왜 박수님을 이 갱도에 던져 넣었는가? 수사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1997년 당시 실종 관련 탐문 수사 기록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수사 기록 파일 안에는 2003년에 작성된 수기 수사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노트의 한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수사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박재만의 트럭이 마을 뒤편 산길을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노인의 진술. 짐칸이 무거운 것을 실은 것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는 묘사. 13년 전에 씨앗처럼 뿌려졌던 그 한 줄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님 씨의 억울함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유골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박재만을 범인으로 지목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삐삐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한복 조각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의 세월을 버텨낸 그 옥색 천 조각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과연 그 한복 조각은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말을 할 것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된 한복 조각은 정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을 맡은 법의학자는 먼저 천의 보존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길었습니다. 한복의 대부분은 습기와 산화로 인해 섬유 조직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찢어질 것 같은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깃 부분만은 달랐습니다. 옷깃은 한복에서 가장 두 겹으로 겹쳐 박음질이 되어 있는 부위였습니다. 그 두꺼운 겹 사이에 섬유가 서로를 보호하며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가만히 안쪽에서 옷깃이 겹쳐 접혀 있었던 덕분에 외부 습기가 직접 닿는 것을 한 겹 더 막아준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는 그 깃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섬유 조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섬유 사이사이에 미세한 틈새에 박혀있는 이물질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취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법의학자는 깃 부분의 섬유를 조심스럽게 잘라내어 특수 용액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아래에서 섬유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세포 조각이었습니다. 인간의 피부 세포, 즉 상피세포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옷깃을 강하게 움켜쥐는 과정에서 피부 세포가 섬유 안으로 깊이 전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세포가 두꺼운 섬유 겹 안쪽 깊은 곳까지 박혀 있었던 덕분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3년이 흘렀지만 세포에게 DNA는 대부분 손상되어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이었습니다.
세포액 안의 DNA와 달리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 하나당 수백에서 수천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핵 DNA가 손상된 오래된 시료에서도 검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혈통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면 미토콘드리아 DNA가 동일합니다. 박재만과 박성호는 같은 어머니 최 씨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따라서 박재만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박성호의 것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머니 최 씨에게서 태어난 박재만과 박성호는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복깃에서 나온 세포가 최 씨의 미토콘드리아 계통과 일치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아들 박재만의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팀은 박재만의 DNA를 직접 채취해 대조하는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국과수 감정팀은 한복깃에서 채취한 상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팀은 박재만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2010년 늦가을의 안동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재만이 앉았습니다. 6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폐광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도 그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골이 형수 박수님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박재만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재만은 곧 표정을 수습하며 말했습니다. 형수가 거기서 발견됐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누가 한 짓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혀를 차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사팀은 당일 밤 트럭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군요. 박재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전에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농기구 실으러 간 겁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여전히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말처럼. 수사팀은 박재만을 그날은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패를 내밀 때가 아니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온 겁니다. 최 씨는 수사팀 앞에 앉자마자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만이가 한 겁니다. 내가 다 봤어요. 그날 밤 재만이가 형수랑 크게 싸우는 거 내가 봤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80이 가까운 나이에 지팡이까지 짚고 찾아온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당장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진술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말은 이랬습니다. 그날 밤 재만이와 수님이가 마루에서 크게 다퉜다. 자신은 안방에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문을 열고 내다봤다. 재만이가 수님이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자신이 소리를 질렀고 재만이가 수님이를 밀쳤다. 수님이가 마루 끝에서 쓰러졌다. 그 다음은 너무 무서워서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수님이가 없었고 재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최 씨에게 왜 지금에서야 이 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신고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수님이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러나 수사팀은 그 자리에서 최 씨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진술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다면 그 다음 상황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님이 도망갔다는 소문을 마을에 퍼뜨린 것은 다음 날 아침 최 씨 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최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목격자로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만이가 한 짓을 알려주러 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도 그 이후 사건 은폐에 가담하셨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소식이 박재만에게 전해진 것은 몇 시간 뒤였습니다. 박재만은 경찰서로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들을 다 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시킨 겁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박재만은 어머니가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은 목격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사건 당일 밤 종갓집에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1997년 봄에 발생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2012년 봄이 만료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넉넉해 보이는 시간 같았지만 수사는 증거 없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싸움이 계속되는 한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한복깃에서 채취한 상피세포, 섬유 사이 깊숙이 박혀있던 그 미세한 세포 조각들, 과연 13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누군가의 정체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수사팀은 국과수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2010년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팀장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굳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수사팀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왔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수사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한복깃에서 검출된 DNA는 누구의 것이었으며 그것이 왜 수사팀을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국과수에서 걸려온 그 전화 한 통. 수사팀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왔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예상하신 것과 같으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13년간 완벽했던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국과수에서 전화가 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감정 결과서를 손에 쥐고 조사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복깃에서 채취한 상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그 세포의 주인은 박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것은 가해자의 흔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옷깃을 누군가가 강하게 움켜쥐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피부 세포가 섬유 안에 깊숙이 박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처음부터 가정했던 그 시나리오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혈통을 통해 전달됩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집니다. 한복깃에서 나온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최 씨의 미토콘드리아 DNA 계통과 일치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둘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박성호 그리고 박재만. 한복깃의 세포가 둘 중 하나의 것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성호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세포가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서 전이될 수는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남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재만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박재만에게 DNA 채취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재만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DNA를 내줘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법원 영장 앞에서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박재만의 구강 점막 세포가 채취됐습니다. 국과수로 다시 시료가 넘어갔습니다. 수사팀은 두 번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재만의 실제 미토콘드리아 DNA와 한복깃에서 나온 미토콘드리아 DNA를 직접 대조하는 분석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비교 분석은 핵 DNA 분석보다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한복깃에서 나온 상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박재만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물에서 검출된 미토콘드리아 DNA는 피의자 박재만의 것과 동일 계통임을 확인함. 피의자가 해당 의복에 직접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사팀장은 그 감정서를 들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재만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이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재만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수사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만은 감정서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내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난 뒤 그는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뭘 증명합니까? 내가 형수 옷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죽인 거라는 증거가 됩니까? 형수가 살아있을 때 집에서 다투다가 옷깃을 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상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미 그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포의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박재만의 상피세포는 한복 깃의 겉면이 아니라 섬유와 섬유 사이의 안쪽 깊은 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세포가 그 깊은 곳까지 전이되지 않습니다. 옷깃을 강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어 쥐었을 때만 가능한 전이 깊이였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는 그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세포 전이의 깊이와 분포 양상으로 볼 때 단순 접촉이 아닌 강한 물리적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재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사팀이 또 하나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유골 감정 결과였습니다. 박수님의 유골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경추 부위에 생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목 부위에 힘을 주어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력의 방향과 각도는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성인 남성이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했을 때의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박재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사팀은 기다렸습니다. 조사실 안의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과연 박재만은 그 침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박재만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다툰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형수 옷깃을 잡은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수가 넘어지면서 마루 끝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조용히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박재만은 다시 멈췄습니다. 수사팀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수가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에 싸서 폐광에 던졌습니까? 자연사나 사고사라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신 폐광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재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사팀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최 씨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진술에 따르면 박재만 씨가 형수를 넘어뜨린 이후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신고하면 집안이 끝난다. 내가 알아서 해라. 박재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사팀은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박재만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13년간 닫혀있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박재만의 자백을 토대로 그날 밤의 전모가 재구성됐습니다. 1997년 4월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수님은 그날 저녁 박재만과 마루에서 마주쳤습니다. 문중 땅 문제였습니다. 박수님은 두 아이의 법정 후견인으로서 아이들의 상속 권리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신들의 몫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미로서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박재만에게는 그 말이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형수가 아이들을 앞세워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이 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재만이 박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힘을 주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수님이 마루 끝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마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박수님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재만은 패닉 상태에서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씨는 나왔습니다.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집안이 끝난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겠다는 모성이었는지 재산을 지키겠다는 탐욕이었는지는 최 씨 본인만 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박재만을 완전한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박재만은 창고에서 가마니를 가져왔습니다. 박수님을 가마니에 쌌습니다. 트럭을 마당으로 끌어댔습니다. 짐칸에 실었습니다. 마을 뒤편 산길을 올라 폐광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수직 갱도 아래로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밤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우물가에 나가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박수님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검찰은 즉시 박재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1년 10월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정확히 6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구속됐습니다. 60이 가까운 나이에 수갑을 찼습니다. 그 손이 떨렸는지 담담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13년간 그 손으로 제사를 지내고 문중 어른들의 신임을 받고 종손 행세를 해온 그 손에 마침내 차가운 쇠가 채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사후 은폐 및 허위 진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80이 가까운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지키겠다고 한 선택이 결국 자신도 피고인석에 세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박재만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법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박재만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은 실수로 형수가 넘어진 것이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실치사를 주장하며 살인죄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형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승부처는 다시 그 한복 깃으로 돌아왔습니다. 옷깃을 움켜쥔 세포의 전이 깊이와 유골의 경추 손상 패턴. 그것이 고의적 살인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박재만의 변호인은 과실치사를 주장하며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세포 전이가 반드시 살인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다툼 과정에서 옷깃을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살인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3가지를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세포 전이의 깊이와 분포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전문가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했습니다. 해당 세포의 전이 깊이는 단순한 다툼 과정의 접촉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속적이고 강한 압박이 수분 이상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옷깃을 잡는 것과 목을 조르는 듯이 힘을 주어 쥐는 것은 세포 전이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유골의 경추 손상 패턴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박수님의 유골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경추 주변 구조의 생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 확인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흔적이 단순 낙상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우며 목 부위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의 무게가 박재만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박재만 자신의 최초 자백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팀에게 한 말. 형수가 넘어지면서 마루 끝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 말과 법정에서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넘어졌다고 했고 법정에서는 실수로 밀었다고 했습니다. 두 진술의 차이가 오히려 박재만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재판장은 오랫동안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재만은 피해자 박수님에게 의도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후 시신을 유기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치사 주장은 과학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피고인 박재만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였는지, 분노였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는지. 그 순간 방청석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님의 두 아이였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두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엄마를 이해하려 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두 아이의 권리를 지키려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것을 누군가는 보았을 것입니다. 13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내려진 것처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무서운 탐욕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잠을 자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종가의 체면을 지킨다는 말 뒤에는 재산을 지키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형수를 내보낸다는 말 뒤에는 아이들의 목까지 빼앗겠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앞에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박수님은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도망간 게 아니니까요. 그녀는 끝까지 이 집에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 폐광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마침내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수님. 안동 종갓집의 며느리. 두 아이의 엄마. 억울하게 지워졌던 한 사람의 이름이 법정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은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13년하고도 6달이 지나서야 징역 22년. 공소시효 만료 6달 전에 내려진 그 선고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박수님 씨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못 누르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잊혀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 이야기 역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비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